설명하며 미국의 대화 제안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번스 CIA 국장에 이어 다음 주엔 미국의 정보수장인 헤인스 D&I 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지난 12일 미국에서 한미 안보실장이 만나 협의를 한 데 이어 미국 고위 정보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고 동시에 미국에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지난 14일 유럽의회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오늘 전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유럽 대외관계청은 제3의 국가들이 각국 고유의 북한과의 소통 수단을 이용해 비핵화를 향한 대화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지속 장려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오르며 7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28.3원 오른 리터당 1,687.2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 후반인 어제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10.2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은 것은 2014년 말 이후 7년 만으로 다음 주에는 주간 전국 평균이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의 한 시아파 모스크에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탈레반 당국이 밝혔습니다. 테러 발생 당시 모스크에서는 금요 예배가 진행 중이어서 희생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의 아프간 지부인 호라산은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자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인 텐공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에 안착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은 선저우 13호가 오늘 새벽 간수성의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고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텐허와의 도킹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 일부 내륙은 영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제주도와 남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 또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제 대선의 계절 정말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확정지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선 경선 결과 수용한다. 당무위원회 결정 존중한다. 이게 승복 의사를 밝혔어요. 아직 앙금은 좀 남은 것 같은데 진정한 원팀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윤석열, 홍준표 앞서가는 두 후보 캠프 관계자 연결해서 양 캠프의 필승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까요? 조혜진 씨.
네, 비 예보에 또 날씨가 부쩍 추워졌기 때문인지 평소 행락철에 비해서는 나들이길 정체가 길진 않습니다. 네, 지난 주말 8-90km에 육박하던 경부선의 정체 길이도 오늘은 총 3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나타나는데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까지고요. 이 정체를 지나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34분 정도 소요됩니다. 안성에서 평택 제천선을 지나 중부선을 거치는 경로로 대전 쪽 내려가는 분도 계실 텐데 평택 제천선이 제천 방향으로 남한성부터 금광 3터널까지 밀리고요. 중부선은 남이 방향으로 진천과 또 서청주 부근에서 각각 길지 않은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호남으로 이동하는 길은 서해안선이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막히고요. 논산 천안선은 평소 주말과 달리 오늘은 대체로 수월한 모습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이어지는 고속도로들 중에서는 서울 양양선, 남양주부터 서종, 또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정체인데 남양주부터 춘천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영동선도 신갈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이후 원주 주변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강풍에 특히 남부지방에는 빗길 구간 많으니까요.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조혜진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됐는데 좀 더 많이 완화가 됐죠?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현재 적용 중인데 그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완화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조치를 많이 완화를 했어요. 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준은 단순화하고 백신 인센티브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6명이었죠? 맞습니다. 8명으로. 그리고 또 뭐 시설마다 좀 다르기도 했었고 또 시간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는 시설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8명.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접종자만 모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숫자가 좀 적어요. 4명이고 접종자를 포함하게 되면 8명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4+4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 추가해가지고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가 됐는데요. 식당하고 카페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그대로예요.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 3단계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4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도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이런 곳들은 원래 밤 10시까지였었는데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식당, 카페만 10시가 유지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게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좀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만도 좀 큰 상황이고요. 이 스포츠 경기도 이 관람하는 것도 또 개최하는 것도 대부분 금지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4단계에서는 원래 무관중으로 스포츠 경기를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접종 완료자만 관람객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 수용 인원의 20%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실외의 경우에는 30%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분들은. 이 3, 4단계에서 식사 여부하고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허용 인원은 49명, 그러니까 미접종자만 오면 49명인데 여기에 접종 완료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201명을 더 추가로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많이 늘어났네요. 네, 숫자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만약에 초대하는 사람들 중에 미접종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수칙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기존 수칙을 적용을 해도 된다 그래요. 식사 제공을 안 하는 대신에 미접종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 그러니까 199명까지 참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미접종자가 많을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종교시설도 원래는 4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숫자 제한은 없애고 비율로 바꿨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예배나 미사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20%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 수용 인원이 5,000명인 예배당이면 미접종자가 있다 그러면 500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접종 완료자로만 들어간다 그러면 1,000명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 지역에서는 이 비중을 10%씩 더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접종자가 있다 그러면 수용 인원의 20%,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 그러면 30%까지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마지막 조정이다라는 식으로 부르던데 이제 2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뭐 언론에서는 위드 코로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요. 예. 그렇게 방역 체계 자체를 전환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조정안을 2주 적용하고 나면 10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네, 확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좀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세밀한 일정은 더 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 확진자는 어쨌든 좀 줄어들었죠? 네, 추석 직후에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618명이었고요. 지난 9일이 지난주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때 1,953명이 나왔는데 8일 연속으로 2,000명대 아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간 숫자를 쭉 보면은 적을 때는 1,200명, 많을 때는 1,900명 정도까지 나왔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0명대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원래 한글날 연휴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그러지는 않았고요. 참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접종 완료율, 그러니까 뭐 2차까지 요구하는 백신을 다 맞은 경우 아니면 뭐 얀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아도 되죠. 이 접종 완료율은 62.5%고요. 원래 정부의 목표가 10월 말까지 70% 완료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예. 7.5%포인트 남은 상황이라서 지금 정부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성인 기준으로 봐도 72.7%가 달성이 됐거든요. 성인 기준으로는 원래 80%가 목표였는데 역시 이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까지. 네. 그러니까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바뀐다. 네. 자, 정치권 소식 가보죠. 국민의힘이 이제 그 4명 후보 토론을 하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1대1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네, 뭐 마스 토론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2명씩 나눠가지고 1대1 예.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고요. 근데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맞붙었죠.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도덕성 검증에 좀 집중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수비를 하면서 대신에 정책질을 하자, 격을 좀 갖춰라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좀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인물은 처음 봤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역사상 가장 도덕성 없는 후보라고 보는데 거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상대 진영 얘기를 가지고 도덕성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여당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도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도둑이란 표현은 막말이다. 인신공격을 다 했으면 정책에 대해서 말해봐라. 격을 좀 갖춰라.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신공격만 하고 이게 무슨 검증이냐. 이걸 검증이라고 하시면 대한민국의 국어가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세게 몰아쳤네요. 네. 며칠 전에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를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어제 토론에 더 주목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 발언 때문에 뭐 벼르고 있다, 뭐 토론에서 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수요일에 제주도에서 당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예요. 이 발언을 전해드리면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을 비판하는 같은 당 주자들의 그런 발언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런 정신머리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예. 특히 구체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는 도대체 야당 대선 후보가 할 소리냐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장동 의혹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좀 비슷하게 이 비판을 하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적을 하니까 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이 홍준표 의원이 제주도를 제2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어요. 근데 맞아요. 그 공약을 언급을 하면서
사막의 대형 관광호텔 시설, 도박장을 때려 넣은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싶으냐, 또 무책임한 이런 사이다, 건설업자나 좋아하는 이런 공약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 즉 각각의 후보들을 아주 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이름까지 거론해서. 네. 예. 근데 사실 조금 이 방향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1일에는 홍준표 의원이 자신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범죄 공동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도 홍준표 의원한테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깐부 아니냐, 우리는 이제 뭐 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 원팀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건 좀 배치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당내 주자들을 비판을 하니까 나머지 주자들은 모두 반발을 했는데요. 강하게 또 반발했죠. 네, 홍준표 의원은 참 오만방자하다.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토론 때는 혹독한 검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토론회가 더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어저께 도덕성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시절 버릇이냐, 왜 등 뒤에서 칼을 꽂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직접 공격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 당 해체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분명한 실언이다,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점점 과열되네요. 네, 또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결선 투표 문제로 문제 제기하다가 결국 이제 승복하기로 했죠. 네, 이 결선 투표 논란을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50%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최후의 2인만 뽑아서 결선 투표 가도록 그렇게 이 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원래 넉넉하게 과반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됐었으나 실제 결과를 열어보니까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좀 뒤집혔죠. 그래서 50.29%로 턱걸이로 본선행을 확정짓게 됐어요. 아슬아슬했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바로 무엇을 문제 제기를 했냐면 앞서서 중도 사퇴했었던 이 정세균 전 총리하고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모수 자체에서 빼버렸던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수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은 49.3%가 되기 때문에 결선에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나 또 이 실제로 중도 사퇴했던 정세균 전 총리나 김두관 의원, 또 뭐 당내 원로들들 모두 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특히 당무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제 이낙연 전 대표는 캠프 해단식을 했고요. 지지자들한테 다시 하나의 강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승복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도울 거냐, 혹은 뭐 원팀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냥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예. 약간의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마음에 맺힌 게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했죠. 네. 이건 정말 지켜볼 노릇이고. 두 정당 말고 다른 정당들도 좀 오늘은 정리해 봅시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후보가 됐죠. 네, 지난 12일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 투표를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결과 심상정 의원이 51.12%를 얻었고, 그리고 맞섰던 상대가 이정미 전 대표예요. 48.88%를 얻었거든요. 여기도 아주 박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의당도 4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반 득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랑 룰이 비슷하거든요. 결선 투표를 가서 그래서 심상정 의원으로 후보가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이 심상정 의원은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대장동 의혹하고 뭐 LH 사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면 바로 4번째 진보정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있고 뭐 대선에 나서느냐 마느냐 설왕설래인데 일단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네요. 네,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2일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후보는 안철수 대표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는. 예. 그래서 출마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는 조만간에 출마 일정을 논의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국민의당 당원에 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1년 전에? 그렇죠. 이미 한참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민주당에도 있어서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 좀 짧게 당대표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국민의당은 이미 마쳤는데 단독 후보로 나서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안혜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경선이 있으면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해가지고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데 만약에 단독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 후보가 없으니까. 네, 즉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 혼자서 후보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죠.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 창당 준비 중이라고요? 네. 지난 8일부터 당명하고 당색 이런 것들을 대국민 공모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2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 신당 창당을 할 때 축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어느 당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 있는데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오는 24일에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원내에서는 시대전환이라는 이제 한석짜리 정당이 있는데 그렇죠. 지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합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소유주 이렇지 맞지 않습니까? 대주주이죠.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죠? 네, 법원이 지난 14일에 기각을 했습니다. 14일 밤이었는데요.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50억 원 클럽, 또 350억 원 로비 실탄, 또 유동규의 700억 원 약정설 이런 것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에 급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법원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즉 검찰 수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 못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검찰이 원래는 뇌물하고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근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김만배 씨 측에서는 이 녹취록은 사실이 아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충분히 검찰이 소명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 남 변호사는 또 역시 주요 인물인데요. 8,700만 원을 대장동 개발에 투자를 해서 1,007억 원의 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의 4호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쯤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고 이 검찰하고 경찰이 모두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 여권 취소해달라고 했었고 여권 취소 절차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경찰은 또 인터폴에 공조도 요청을 했었고요. 네.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에 돌아올 예정이고 지난 12일에 온라인으로 방송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자신의 주장은 2015년 이후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 상황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일단 핵심 관련자들은 전부 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켜봐야죠. 오늘 여기까지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먼저 날씨 윤지수 씨. 네, 오늘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추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히 주변 단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압골이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경상북도 남부 동해안, 경남권 동부, 제주도 지방은 오후까지는 비가 좀 더 내리고 울릉도 독도도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좀 더 내릴 텐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차츰 거치면서 점차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밀어내는 찬 공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은 11도에서 20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지금 아침 기온보다도 더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철원은 영하 3도, 서울도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서울, 춘천, 세조는 0도로 오늘보다
오늘보다 13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월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2.3도, 습도 3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놀러가기 좋은 계절이라서 요즘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량은 연휴였던 지난주보다는 줄겠지만 그래도 행락철이다 보니까 혼잡 수준이 나타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금토분기점에서 차량들 많고요. 금토분기점에서는 승용차 사고 소식도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10km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탄진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부근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남양주금소에서 서종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강릉 방향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광교터널 부근 4, 5차로에서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1, 2, 3차로로 차로 변경하시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인데요. 모가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1차로가 현재 막혀 있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당의 대선 후보는 결정됐고 이제 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사이에 정말 초박빙 경선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 후보 캠프 각각 연결해서 앞으로의 선거 전략, 지금의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 꾸미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요즘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요? 예. 아니, 멀찌감치 윤석열 후보가 쭉 독주하다가 요즘은 막 이렇게 뒤집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예. 그게 일종의 신기루나 도깨비 같은 허상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11월 5일 날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거라고 전혀 일고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신기루나 도깨비라고 보세요? 대체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이제 이 홍 후보 지지율은 김어준이나 정청래, 정봉주 이 세 분이 지금 견인해 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농담처럼 떠돌고 있는데. 아하. 어쨌든 이게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중에 윤이냐 홍이냐를 물어보면 서로 예. 지금 윤이 이게 우위로 나오거든요 보면. 예. 근데 정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윤이냐 홍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홍이거든요 보면. 어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상당수가 지금 역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두 번의 과정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당 내에서 이제 지도부만 알고 외부로 이게 지금 공표는 안 되고 있고. 예. 저도 이 수치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 직접 명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예. 대략 흘러나오는 소리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홍 후보에 비해서 2배 이상 앞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무튼 아직 미확인 정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미확인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면 지금까지는 이제 1차는 지금 당내가 2,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8이었고 2차는 당내가 3, 여론조사가 7이었고 예. 그런데 3차는 지금 5대 5고 예. 거기다가 여론조사도 경쟁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구도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고 조건이어서. 예. 앞에 언급한 여론조사를 신기루나 도깨비라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 근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가 더 낫다고 자꾸 대답한다 이 거 아닙니까? 예, 대체로 그렇게.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당 지지층은 왜 홍준표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는 보수 진영이 지금 결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선택됐을 때는 이 조직표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꺾기가 훨씬 쉽다. 아하. 이렇게 아마 여당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입만 열면 내가 이 당을 제일 오래 잘 지켜온 뭐 보수의 어떤 그 원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보수 결집이 안 되나요? 글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셔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낮은 득표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당대표로 선거 치를 때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저런 선거들 참패했던 경험도 있고. 예.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무슨 내부 결속력 또 내부의 어떤 지지가 응집되어 있다. 그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원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보수의 원류는 큰 틀에서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 결국은 이 지리멸멸한 이 보수 정당에 살아날 수 있는 이 동력을 만들어낸 이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되면 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보수 원류는 원래 또 홍준표 후보를 어차피 찍을 수밖에 없고 외연 확장을 홍준표 후보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근데 이제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야당 내 후보를 가령 홍준표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본선거에 올라왔을 때 지지를 전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문제는 합리적인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인데.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할 때 속칭 나는 이쪽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저쪽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중도층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도층은 그러면 야권 후보로 홍이냐 윤이냐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 수치를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수치의 우열이 윤석열이 훨씬 우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들 같은 경우는 홍 쪽에서 이제 이 본인들을 선전을 하기 위한 그냥 논리를 위한 논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KBS가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보수 성향이다. 나는 보수 성향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를 주로 뽑았고 나는 중도 진보 성향이다 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인데요. 중도 진보를 섞이면 안 되고요. 어차피 중도랑 진보를 따로 떼야 된다. 그렇죠. 진보층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찍을 확률이 매우 높고 중도층이 누구를 보느냐. 그래서 중도 진보를 섞으면 안 됩니다. 중도만 떼터보면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높더라. 당연히 높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된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뭐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글쎄, 이제 뭐 본인은 이게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저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우리 정관영 앵커께서는 그 토론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이게 대체적인 중론이 이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총기가 옛날만큼 하지 못하다. 근데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점잖게 반론을 펼치다가 이렇게 반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이나 재공격이 없더라. 예. 그래서 도대체 저런 어떤 토론회를 왜 하느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중론인 것 같고요. 물론 평가는 뭐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평가는 서로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뭐 27년간 공직 생활하면서 지금 모은 재산이 2천만 원이라는 거, 2천만 원 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리고 어떤 정권의 어떤 대통령하고도 맞짱을 뜨면서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는 싸워왔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뭐 이게 홍준표 후보가 됐던 또 심지어 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원희룡 후보하고 토론하면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본인 도덕성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윤 후보 본인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연루설이 있고 또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지금 뭐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거 사실이고 장모도 구속됐던 거 사실이고 그거 다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가 구속된 부분은 어제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전에 검찰에서 한번 무혐의를 했었는데 또 본인이 이제 수사위에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실형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 항소심 대법원이 있으니까 그 판결 나는 것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의 뭐 구속된 분들하고 도대체 관련성이 1도 없다는 거고. 없다. 네, 본인의 김건희 씨 필요하면 통장 까겠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그 건 관련해 가지고 손해만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냥 소송 같은 내용도 아니 사실은 채널A 기자나 다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공격하는 쪽에서 그냥 공격을 위한 어떤 실체가 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으로부터 왜 징계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징계 잘못된 거다라고 소송된 거에 졌잖아요 1심에서. 네. 그러자 뭐 예를 들어 여권 쪽에서는 이거 또 정계 은퇴해라, 대통령 후보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 그 채널A 기자 자체가 이모 기자 자체가 법정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게 도대체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했고. 그 건과 관련돼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주범이 무죄인데 그 주범과 얘기했다고는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은 전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보면. 그럼 아무튼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의 본류하고 상관없이 이 재판 자체가 도대체 최근에 권순일 대법관 사건도 있고 알겠습니다. 법원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좀 있네요. 윤석열 후보는 하여튼 분명히 후보가 될 거다 이 말씀이고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랑 맞붙으면 자신 있다? 네, 당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였고요. 자, 홍준표 후보 캠프의 조경태 선거대책위원장 바로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초반부에는 윤석열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1등 달리다가 요즘은 많이 그저 엎치락뒤치락 하는 국면이죠. 뭐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은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좀 중론이고요. 다만 이것을 11월 5일까지 계속 상승 모드로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많은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에 의하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 같은 데서 자꾸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지금 여당 지지자, 정권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선택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 글쎄요, 그 호남의 20대 젊은 층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건 다자구도인 경우이거든요. 여야 후보들을 다 놓고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1위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지 또 그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저는 분명한 것은 20대, 30대, 즉 MZ세대로부터는 홍준표 후보가 우리 보수 세력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은 윤석열 캠프에서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 당 국민의 힘이 좀 약간 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호남 지역에서도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 외연 확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은 보수 원류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압도적으로 윤석열이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되면 보수 결집을 못 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저는 뭐 사실은 보수 원류
원류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앞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지 않고요. 예. 그건 지금 사실적으로 그 여론조사에 나오니까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그 범보수 세력에서는 1위를 독주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보수 원류들은 투표께서는 1위 후보에 대해서 표를 몰아주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지지를 하자는 그 움직임이 아주 강해 있었고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굳은 살처럼 좀 배겨 있는 것 같고요. 역으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그 당시에 1위로 독주했다면은 아마 그 지금의 상황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홍준표 후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거론도 안 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굳은 살이 지금 좀 배겨서 그 굳은 살을 좀 벗겨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홍준표 후보가 되면 보수 원류는 또 다 올 거다. 이렇게. 보수 원류는 당연히 저는 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연망은 어떤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그게 아니고 과연 그 누구든지 정권을 교체하는 사람이면 우리 편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홍준표 윤석열에 대한 그 후보의 선호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후보의 타이틀을 따게 되면은 보수 본류들은 모두 홍준표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20, 30대에서 지지도가 높다, 호남에서 높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20, 30대로부터 지지가 높은 것은 홍 후보가 어쨌든 젊은이들의 어떤 트렌드, 간결하고 명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진술된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MZ세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호남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덜 밉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는 것 같고 어쨌든 호남에서 있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이유로 20, 30대는 뭐 간결한 걸 좋아한다. 호남에서는 뭐 덜 밉다. 이 정도 이유로 선호도를 보이는 게 막상 홍준표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면 정말 표를 줄까요? 그 득표로까지 연결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호남의 젊은 세대들, 20, 30대 세대들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선호도가 매우 높고요. 또 이분들이 그 단순하게 간결하다, 본인들하고 생각이 공유한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홍준표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킨다든지 그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단호하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공매도 제도를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공매도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겠다든지 그리고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국회의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든지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젊은 세대들 그 중도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 어떤 교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표로 연결될 것이다. 네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되면은 그 본선 경쟁력은 훨씬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이 홍 후보가 훨씬 상승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아마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랑 맞수 토론 1대1 토론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시종일관 도덕성만 물건으로 져서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어제 토론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 후보에 대한 그 네거티브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책 공약에 대해서 그러게요. 좀 그 검증하고 또 질문했었으면은 훨씬 더 좀 모양새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거대책위원장 생각하시기에도 좀 아쉬웠다. 네네. 우리가 솔직하게 아쉬우면 또 아쉬웠다고 해야지 또 다음 토론에서 좀 고쳐 나가고 또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지내셨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그렇게 홍준표 후보를 안 좋게 봐요? 아시다시피 두 분이 좀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홍준표 후보는 과거의 검사 시절 때부터 무슨 비리게이트입니까? 서로 이제 검사와 또 피해자로서 또 그런 악연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악연은 언젠가는 좀 자연스레 풀어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과거의 악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후보로는 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본선 경쟁력은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의 거리가 참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홍 후보는 결정적인 그런 결함이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결함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후보는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 30대 젊은 세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호남 세력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후보여야만이 외연 확대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했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왜 그쪽 단체들이 지지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차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으로 그나마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기에는 차마 조금 꺼렸던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을 지지할 수는 없다. 네, 그런 게 조금 저변에 깔려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홍 후보를 지지한 것 역시도 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당 후보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확실하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두 후보들 가운데서 좀 실수를 적게 하는 후보가 저는 최종적으로 선택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홍 후보는 지금부터라도 아마 조금 더 정책을 다듬어서 국민들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책 공약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은 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아슬아슬하게 보신다 그런 거네요. 네. 아주 솔직한 말씀이라고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의 조경태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양쪽 캠프의 이야기 좀 쭉 들어봤습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